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건 26살 때였다. 처음엔 단순히 시급이 높다는 이유였다. 밤샘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 부담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일보다 돈이 잘 된다는 말에 망설임이 없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지금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나는 서울모병원 영안실 관리 직원이다. 이곳에선 하루에도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난다. 죽음이라는 건 늘 차갑고 무겁고 조용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처음 몇 년은 그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시신을 정리하고 유가족을 안내하고 냉동고의 온도를 점검하는 일상.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그건 죽음, 바로 직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변화였다. 의학적으로는 회광반조라고 부른다. 죽음 직전에 잠시 의식이 또렷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마치 완전히 회복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현상. 의사들은 뇌세포가 마지막으로 폭발하듯 활동하면서 잠깐의 각성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봤던 건 단순히 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날도 밤 근무였다. 밤 2시, 영안실의 공기는 늘 그렇듯 차가웠다.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지하층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가 근무하던 방의 불빛은 형광등 한 줄뿐이었는데 그 하얀 빛이 시신의 얼굴 위로 번지면 사람 얼굴이 아니라 석고상처럼 보였다. 그날 입관 예정이던 노부부 중 할머니의 시신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다. 의사 말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오후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다는 연락이 왔다. 말도 또렷해지고 손도 움직이고 밥까지 조금 드셨다고 했다. 가족들은 희망을 봤다며 기뻐했지만 나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게 바로 회광반조의 전형적인 징조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움직일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는 혹시 간호사가 잘못 내려온 건가 싶어 복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런데 불빛 아래로 나타난 건 중환자실에 있던 그 할아버지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맨발이었다. 피부는 창백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내 아내 잘 보내주셨나요? 그 목소리는 분명 또렷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자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눈물로 번졌다. 이제야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방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대로 굳었다. 내 앞에 있던 그 사람은 그대로 희미해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어느새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회광반조라는 단어를 더는 의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못했다. 그건 사람의 마지막 이별 인사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듯 내가 그 순간을 지켜보게 만들었다. 어떤 환자는 죽기 전날 나를 불렀다.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둔 구슬을 내 손에 쥐어주말했다. 이건 그 사람이 오면 꼭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그 환자는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며칠 뒤 영안실에 도착한 또 다른 시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손엔 똑같은 구슬이 쥐어져 있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죽음이 익숙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익숙해지는 건 형태일 뿐이다. 죽음의 기운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건 늘 사람의 심장을 서서히 움켜쥐는 식으로 다가온다. 어느 날은 냉동실 문이 스스로 열리기도 했다. 자동문이 아니라 손잡이를 3개 당겨야 열리는 구조인데도 말이다. 처음엔 바람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선반에 누워있던 시신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입이 다물어져 있었는데 그날은 살짝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근무 중엔 절대 음악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조용한 노래라도 그 사이에 들리는 속삭임 같은 소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되니까 그건 분명히 소리였다. 귀에 바짝 붙어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빛이 떠올랐다. 환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눈앞에 번지는 듯한 착각. 죽음 직전의 환자들이 마지막에 본다는 빛. 나는 그걸 직접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머릿속에선 그 빛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게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그들이 남기고 간 조각인지는 몰랐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빛은 내 안에 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안실의 공기는 늘 일정해야 했다. 일정한 냉기, 일정한 정적.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기 속에 미묘한 결이 생겼다. 온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마치 누군가의 호흡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밤마다 시신을 정리하고 새벽에 눈을 붙이는 생활이 20년 가까이 되니 내 머리가 죽은 자의 냄새를 현실로 착각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그건 빛이 오기 전에 전조였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였다. 시신 3구가 새로 들어왔다. 2명은 교통사고, 1명은 뇌출혈. 보통은 담당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고 나면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온다. 그중 1명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남성의 사망 시각이 유독 애매했다. 기록에는 오전 1시 38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간호사는 분명 그 직후에도 눈을 떴다고 말했다. 정말로 눈을 뜨셨다고요? 내가 묻자 간호사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네, 잠깐이었는데 마치 깨나신 것처럼 저희를 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셨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건 내가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다. 죽음의 순간 잠깐 깨어나 웃는 사람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미소였다. 누군가를 반기듯 마치 누군가가 그를 데리러 온 것처럼 웃는 얼굴. 시신을 냉동고로 옮기던 중 나는 잠시 멈췄다. 형광등이 이상하게 깜빡였다. 빛이 번쩍할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고요한 표정이었는데 잠깐의 깜빡임 사이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조명 문제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했다. 그 미소가 마치 넌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2분. 내가 기록을 정리하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꺼져졌다. 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는데 전원 표시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시스템이 멈춘 건 처음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모니터 화면에 마지막으로 떠있던 이미지였다. 검은 배경에 아주 희미한 빗줄기 같은 게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자 화면 한가운데에 38이라는 숫자가 떴다. 딱 그 사망 시각이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오류였을까? 아니면 그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영안실 안에 있었다. 모든 냉동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가운데도 이상하게 내 몸을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날의 시신, 바로 그 뇌출혈 환자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빛이 다가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 말과 동시에 내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 하얀 빛이 눈을 찌르듯 들어오자 나는 그대로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눈을 뜨자 이상하게도 방 안에 누군가 방금 나간 듯한 공기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빛은 더 자주 나타났다. 처음엔 모니터나 형광등 같은 인공적인 빛 속에 잠깐 보였다. 하지만 점점 그건 내 시야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눈 안에서 어떤 잔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그 빛을 사람의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했다. 죽기 직전 그들이 보았던 빛. 그리고 그 빛은 누군가를 데려가기 위해 남겨진 신호 같았다. 이상한 건 그 빛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영안실을 벗어나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 뒤로도 그 빛이 서 있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작은 사고가 났다. 간호사 한 명이 급성 쇼크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던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혈색이 돌았다. 그리고 간호사실에 있던 동료가 말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웃었어요. 그녀는 잠깐 눈을 떴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빛이 와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숨을 거뒀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건 명백한 회광반조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났다. 그리고 그 빛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본 건 분명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하얀 빛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나는 몸이 굳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그 경계선에 서 있구나.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공기처럼 귓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빛이 보였다. 그 빛은 점점 커졌고 마치 내 앞에서 문처럼 열리는 것 같다. 그 안쪽엔 무언가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들. 그들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나 피로가 아니었다. 내가 죽음의 경계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때부터 영안실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누워있는 시신들 사이로 희미하게 숨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냉동고의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내 발끝을 스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그 질문을 되뇌었다. 왜 나한테만 이 빛이 보이는 걸까? 왜 나한테만 이 빛이 보이는 걸까? 그 질문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시신을 옮기며 일하다가도 문득 형광등이 반짝이면 그 속에서 빛의 잔상이 스쳐갔다. 밤에는 그 빛이 내 꿈에 들어왔다. 차가운 복도, 열린 냉동고 문, 그 사이로 나를 바라보는 얼굴들. 모두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선생님, 정우씨, 여긴 위험해요. 이제 돌아가요. 그건 분명히 목소리였다. 하지만 깨어보면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매번 그랬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도 훨씬 전 20살 무렵이었다. 그때 나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들었고 나는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나갔다. 의식이 희미해지던 그 순간 나는 아주 강렬한 빛을 봤다. 그 빛은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따뜻했다. 몸이 무겁지 않았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들리는 맥박 소리처럼 세상은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았다. 아직 안 돼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리고 눈앞의 빛이 찢어지듯 사라지며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다. 그때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일을 잊었다. 억지로라도 잊어야 했다. 그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가 그쪽 세계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게 영안실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그 사고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부터 죽은 사람을 보면 묘하게 편안했다. 두렵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됐다. 그런데 그건 안정이 아니라 끌림이었다. 그들은 늘 내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들에게서 냄새를 맡은 사람이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의 냄새를 지닌 인간. 며칠 뒤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냉동고 A실의 온도 조절기가 멋대로 움직였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설정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 그리고 온도계가 13도에 멈췄다.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13도는 영안실에서는 절대 유지되지 않는 온도였다. 냉동 보관이 아닌 잠시 머무르는 공간의 온도. 마치 누군가가 나가려는 듯한 신호였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하얀 빛이 스며 나왔다. 이번엔 형광등이 아니라 시신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그건 환자복을 입은 40대 남성, 바로 그 뇌출혈 환자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도플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한데 손전등으로 비춰보는 순간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의 입이 열렸다.
정호 씨.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일주일 전에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두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영안실의 형광등이 동시에 깜빡였다. 불빛이 번쩍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다. 미소, 고통, 미소, 고통. 그 표정이 번갈아가며 바뀌는 순간 나는 갑자기 그때의 사고 장면이 떠올랐다. 버스가 돌진하던 그 순간 내 앞에 서 있던 한 남자. 그는 분명 나를 밀쳐내며 대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지금 눈앞의 시신과 똑같았다. 설마 당신이?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눈동자 속에서 하얀 빛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그날 당신이 살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직접 울렸다. 내가 대신 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 빛이 당신을 놓지 않았어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수축하는 듯했다. 숨이 막히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 빛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내 시야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 속에서 나는 두 개의 병원 복도를 봤다. 하나는 내가 근무하는 영안실, 다른 하나는 내가 한때 떠났어야 했던 세 개의 복도. 그곳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사고로 떠난 친구,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영정 속 사람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 그 남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빛은 부르는 게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위해 머무는 거예요. 그 말과 동시에 모든 빛이 꺼졌다. 내 앞에는 다시 차가운 시신만이 남아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방금 그가 내게 진실을 보여줬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 달라졌다. 누군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그들의 눈빛이 보였다. 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하얀 빛, 그리고 그 빛이 향하는 방향을 내 몸이 먼저 느꼈다. 누가 오늘 밤 이곳으로 올지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었다. 저주에 가까웠다.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아직 나는 그 빛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한 노파가 입원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구나. 그때 빛을 거슬러 온 사람. 그녀의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는 걸 깨달았다. 영안실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묵직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일정하게 윙 하고 울리는데 그 리듬이 자꾸만 어긋나 들렸다. 나는 분명 기계가 문제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숨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나는 운구된 시신의 서류를 정리하고 안치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문 옆 벽시계가 평소보다 커다란 딸깍 소리를 내며 초침을 옮겼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다. 딸깍 딸깍 딸깍. 그 단조로운 소리가 영안실 안에 울려 퍼지는데 이상하게 초침이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3시 14분, 5번, 6번, 7번. 초침은 14분에서 멈춰 계속 같은 곳만 찍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손에 들고 고쳤다. 건전지를 빼고 다시 넣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10분 뒤 다시 3시 14분에서 멈췄다. 그때였다. 안치실 안쪽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그 문은 무겁고 자동 잠금이라 내부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아닌 사람 체온 같은 따뜻한 기운이 스며나왔다. 순간 내 머릿속엔 엊그제 들어온 한 환자가 떠올랐다. 남자, 48세, 교통사고 사망. 그의 가족은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했다고 울며 갔었다. 시신은 깨끗했지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약간 떠진 채로 유리관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치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다. 서늘한 공기가 아닌 숨이 막힐 정도로 묘한 온기. 마치 누군가 막 숨을 내쉰 직후의 공간처럼 따뜻했다. 내 시선이 멈춘 곳은 3번 칸이었다. 그 남자가 누워있는 곳. 그때 벽시계가 또 딸깍하고 울렸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3시 14분에서 멈춘 상태. 나는 무심코 내 팔목의 시계를 봤다. 거기에도 3시 14분. 이상하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안치대 위에 천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숨이 막혔다. 온몸의 근육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들썩임이 멈추더니 천의 가장자리가 바람에 흩날리듯 흔들렸다. 하지만 이곳엔 바람이 없다. 완전 밀폐 공간이다. 그 천 아래서 작고 길게 내뱉는 하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발이 걸려 철제 트레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멈췄다. 그리고 천이 다시 제자리를 덮었다. 다음 순간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3시 15분. 모든 소리가 돌아왔다. 냉장고의 윙하는 진동, 형광등의 잔소리 같은 소음, 내 거친 숨소리. 그제야 나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생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영안실 시계는 정시마다 14분이 되면 멈췄다가 1분 뒤 다시 움직였다. 그 현상은 몇 주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시신들 중엔 꼭 한 명이 눈을 감지 못한 채였다. 그날 이후 나는 유난히 눈을 감지 못한 시신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물론 의학적으로야 설명이 가능하다. 근육이 경직되기 전에 안검이 다치지 않았거나 사후 수축으로 눈꺼풀이 다시 들린 경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론적 설명이 점점 통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3시 응급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심장마비. 응급조치 중이었지만 결국 사망 판정. 의사들은 평소처럼 차분히 사망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나는 시신을 인수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있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눈은 반쯤 떠 있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한 그 눈빛은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시신의 얼굴을 정리하려고 했다. 눈꺼풀을 부드럽게 눌러 닫았다. 그런데 손을 떼자 다시 아주 천천히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이 열렸다. 순간 등골이 식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다. 그녀의 동공은 이미 확장되어 있었는데도 그 안엔 잔광 같은 빛이 남아 있었다. 마치 회광반조.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깨어나는 의식의 잔불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천을 덮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칠 전 시계가 멈췄던 그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의 사망 시간은 기록지를 확인하니 3시 14분이었다. 이쯤 되자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나는 지난 한 달간의 영안실 사망자 기록을 모아봤다. 그리고 눈을 감지 못한 자들의 데이터를 따로 정리했다. 시간, 나이, 사망 원인, 마지막 표정까지 모두 적어보았다. 놀랍게도 그들의 사망 시간은 대부분 3시 13분에서 3시 15분 사이였다.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사망 직전 눈을 떴다.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그 현상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 시간대가 내가 경험한 멈춘 시계의 시간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나는 병원 기록실로 내려가 더 오래된 자료들을 뒤졌다. 거기서 3년 전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선임 직원의 메모를 발견했다. 그는 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새벽 3시 14분. 그 시간엔 반드시 한 명이 눈을 뜬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 쪽이 아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다. 그건 내가 요 며칠 동안 본 장면 그대로였다. 시신들의 눈은 여기를 보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려는 듯한 초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퇴근하지 않고 영안실에 남았다. 진실을 보고 싶었다. 모든 조명을 끄고 3시 14분이 되기를 기다렸다. 초침이 14를 가리키는 순간 냉장고 모터가 멎었다. 형광등이 찌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신 보관함 4번 칸의 문이 혼자 열렸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있어야 할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시신 보관함의 문이 열린 채 그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기록상 그곳에는 45세 여성 환자의 시신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 시트도 태그도 심지어 냉기가 닿은 흔조차 사라져 있었다.
나는 즉시 CCTV실로 달려갔다. 경비 아저씨는 졸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모니터를 되돌렸다. 새벽 3시 10분부터 재생. 화면 속에 나는 그 시간 영안실 안쪽에 서 있었다. 그리고 3시 14분. 정확히 그 순간 화면이 찌직하고 흔들렸다. 불과 2초 정도의 노이즈. 다시 화면이 돌아왔을 때 시신 보관함의 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카메라가 초점을 잃은 상태에서 흐릿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사람의 실루엣 같았지만 움직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느렸다. 천천히 안으로 팔을 뻗는 듯 하더니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서 하얀 천이 흔들리며 사라졌다. 그 형체는 마치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이 희미하게 증발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분명히 편집된 영상이 아니었다. 시간 기록은 연속적이었고 녹화 상태도 정상. 그런데 시신은 정말로 사라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시신 분실 사건은 병원에선 거의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나는 조사팀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하지만 CCTV를 보여주자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노이즈 현상이야. 밤에 형광등이 깜빡이면 종종 이런 식으로 왜곡돼. 나는 고집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들의 얼굴에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화면을 보는 내내 눈을 피했다. 그날 오후 한 간호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선생님, 혹시 그 여자 환자 이름이 장은 맞죠? 네, 맞아요. 그분 원래 이 병원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무슨 뜻이죠? 응급으로 들어왔는데 접수 기록이 없어요. 심폐소생술 기록만 있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그 사람을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그 사람 응급실에서 죽기 직전에 웃었대요. 간호사들이 다 봤어요. 죽기 바로 전 눈을 반쯤 뜨고 뭔가를 봤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을 반쯤 뜬 채 미소 짓는 얼굴. 나는 그 장면을 분명히 봤다. 그리고 지금 그 시신은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영안실에 들어갔다. 확인해야 했다. 보관함 번호 4번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냉기 속에서 미세한 향기가 났다. 매캐하면서도 은근히 달콤한 냄새. 어디서 맡아본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의 근원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영안실 끝 오래된 벽 틈새. 거기서 바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소리는 울먹이는 듯 하다가 곧 낮게 웃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익숙했다. 응급실에서, CCTV 화면에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도. 순간 전등이 깜빡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켰다. 그리고 내 앞에 보관함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하지만 그건 내 얼굴이 아니었다. 눈이 반쯤 열린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이 두려워졌다. 영안실에 들어가면 모든 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있다. 냉장고의 진동, 환풍기의 바람, 심지어 내 심장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내 뒤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온몸의 감각이 말해준다.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리고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그 냉기가 마치 내 안에 무언가를 불러내는 듯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잠을 거의 못 잤고 밤샘이 계속되니 환각이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확히 3시 14분 내 시계의 초침이 그 자리에 멈춘다는 것이다. 처음엔 고장난 줄 알았다. 새 시계를 샀다. 그런데도 똑같았다. 3시 14분이 되면 초침이 멈추고 그 순간 공기에서 전류가 스치는 소리가 난다. 찌직 하는 낮은 울림. 그리고 내 앞의 공간이 살짝 흔들린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CCTV실에서 혼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니터 한쪽에는 여전히 사라진 시신의 화면이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때 스피커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보여? 거기 있지?
나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남자와 여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모니터의 화면이 번쩍이더니 정지된 영상 속 그녀가 서 있었다. 그 미소 짓던 여성, 죽은 자가.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내 뒤편의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나는 급히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내 뒤쪽 유리창에는 내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내가 아닌 다른 형태였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얇고 머리가 왼쪽으로 비뚤어진 채 나와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꿈이다. 착각이야.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영안실 4번.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두근, 두근, 두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들린 한마디. 당신도 곧 볼 거예요. 그 말과 함께 내 시야가 흔들렸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다. 시간이 늘어진 듯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내 의식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영안실 문틈 사이로 빛이 흘렀다. 차가운 흰빛.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 형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눈을 반쯤 뜬 채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 빛 속으로 끌려갔다.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사라지고 공중에 떠오르는 느낌. 귀에서는 맥박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지금이 마지막 회광이에요. 이 문턱을 넘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선임, 3년 전 그 메모를 남긴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이민석. 그는 영안실에서 근무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눈을 떴다. 순간 모든 게 꺼졌다. 소리도, 빛도, 내 냄새도 사라졌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내 시계는 3시 1호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손전등은 멀리 굴러가 있었고 옆에 유리문엔 다시 내 얼굴이 비쳤다. 그런데 이번엔 분명히 보였다. 내 눈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그날 이후 나는 사직서를 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단지 오래 버텼네 라며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그들도 언젠가 같은 걸 봤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도시를 떠났다. 작은 해안마을의 원룸을 빌려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카페에 들르고 저녁이면 바닷가를 걸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조금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만 되면 세상이 멈췄다. 처음엔 시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전자시계를 사서 걸어두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책상 위 시계의 초침이 3시 접속 14분을 가리키는 순간 다시 그 찌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달랐다. 눈이 반쯤 떠 있었다. 나는 즉시 불을 켰다. 그때의 냄새, 영안실의 냉기, 그 모든 게 한순간 되살아났다. 온몸이 굳어 있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창가 쪽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여성이었다. 창문 너머 밝은 낮인데도 표정이 전혀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봤다. 그녀였다. 그 사라진 시신 장날.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다. 보이나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바람이 스치며 카페 간판에 종이 울렸다. 딸랑 딸랑. 그 소리가 어쩐지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불을 끈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3시 접속 14분. 시계의 초침이 틱하고 멈추자 내 휴대폰 화면이 스스로 켜졌다. 번호 표시, 발신자 없음.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숨소리 하나,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회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나는 전화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휴대폰에서 여전히 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보여요.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 머릿속 안쪽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근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내 심전도 결과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새벽 3시 접속 14분에 맥박이 잠깐 끊겼어요. 그 시간에 혹시 깨어 있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한 꿈을 꾼다. 영안실 복도를 걷는 꿈. 불빛이 깜빡이고 보관함 문들이 하나씩 열린다. 그 안엔 같은 얼굴이 들어있다. 그 얼굴은 전부 나 자신이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동시에 입을 연다. 당신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뜬다. 그러면 현실의 새벽, 시계는 늘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3시 접속 14분. 그 시각이 되면 나는 다시 벽을 바라본다. 어두운 벽 틈새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샌다. 그 빛 안에서 실루엣들이 서 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내게 손을 내민다. 나는 이제 안다. 회광반조란 죽음의 순간에 보는 마지막 빛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부르는 첫 번째 신호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 눈은 반쯤 열려 있다.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영안실에서 마지막 시신을 보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는 곧 알게 됐다. 며칠 뒤 시청 보건과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교통사고로 온 분인데 유족이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만 맡아달랍니다. 나는 단호히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직원님, 그쪽에서 맡아야 합니다. 이미 그쪽으로 이송 중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그 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왜냐면 그 말투가 몇 달 전 죽은 김태식 씨의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영안실 문이 다시 열렸다.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들어왔고 천 아래에서 살짝 들썩이는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설마. 천을 살짝 젖히자 그 얼굴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피부는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생전처럼 익숙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네가 내 자리를 지킬 차례야. 순간 모든 조명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영안실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귓가에 속삭였다.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자리를 본다. 너도 곧 보게 될 거야.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병원이었다. 동료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형, 깜짝 놀랐어요. 영안실에서 실신한 채로 발견됐어요. 나는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 시신은? 없어요. 기록에도 CCTV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영안실을 떠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디를 가든 냉장고 냄새와 미세한 전기 소음이 따라왔다. 심지어 집에서도 새벽이면 냉장고 안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톡톡톡. 마치 누군가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어느새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회광반조라는 건 단순히 죽기 직전의 현상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자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이에게 남기는 빛의 잔상이라는 걸.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다음 순서가 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경고한다. 혹시 방금 내 목소리 뒤로 다른 숨소리가 섞여 들리지 않았나? 그게 당신에게 빛을 건네는 순간이다. 회광반조는 전염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평소 즐겨보던 공포 채널의 새 영상이었다. 제목은 진짜 귀신 이야기, 삶과 죽음 미스터리 회광반조 현상. 밤샘 근무 중 잠깐 커피를 마시며 틀었을 뿐이었다. 영상 속 남자는 병원 영안실 직원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귓속에 붙는 느낌이었다. 회광반조는 전염된다.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컵을 잡은 손이 진동하듯 흔들렸고 커피가 살짝 넘쳐 책상에 번졌다. 그리고 그 위로 내 손 그림자가 두 겹으로 겹쳐 보였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로 탓이라 넘겼다.
그날 밤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냉장고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닫으며 안쪽을 들여다보니 식자재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형광등처럼 하얀 빛도 촛불처럼 노란 빛도 아니었다. 눈으로 보면 분명 빛인데 머릿속에는 아무 색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건 뭐지? 냉장고 안에 손을 넣자 순간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차가운 감촉에 본능적으로 손을 빼며 문을 닫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착각이야. 착각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을 켰는데 방 안이 낯설게 보였다. 가구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지하실 냄새, 시신이 썩기 시작할 때 나는 단내 같은 것.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매일 새벽 3시 2분쯤이면 누군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걸음. 가끔은 바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럴 때면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냉장고 속에서 봤던 그 색 없는 빛. 이상하게 그 빛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을 기다리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 빛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눈, 코, 입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안쪽에서 무언가 흐르는 듯했다. 그 존재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받아줘.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그 존재의 눈 속에서 나 자신을 봤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존재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네가 내 이야기를 대신해야 해. 정신을 차려보니 내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다. 자동 저장된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내 목소리가 나왔다. 진짜 귀신 이야기, 회광반조 현상, 오랜 영안실 직원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분명 내가 들었던 그 영상의 첫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